현대 컴퓨터의 시초이자 전 세계 개인용 PC의 대중화를 이끈 미국의 애플사. 애플사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집 차고에서 조립한 애플 컴퓨터로 혁명을 일으킨다. 스티브 잡스의 맥킨토시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우리나라에 건너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 누구는 주차장에서 시작했다는데. 컴퓨터라는 말조차 낯설었던 1980년대 대한민국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를 개발해 한국 IT 업계의 신화를 일군 삼보. 삼보 컴퓨터는 한국 벤처기업의 역사이자 한국 PC 산업의 역사인 셈이다. 맨 처음에 컴퓨터라는 게 세상에 1세대 컴퓨터라는 게 세상에 나올 때 그 전에 있던 큰 전자공업 업체들이 컴퓨터에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 만들어서 몇 개 산다고. 예를 들면 IBM의 창시자도 전 세계에 큰 컴퓨터 한 10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IT 벤처 열풍과 함께 개인용 PC 붐이 일어나면서 삼보 컴퓨터 사업에도 다각화가 이루어진다. 누구보다 빨리 시대를 읽었던 창업주는 미래의 정보산업 시대를 예측,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데 무선 호출기와 시티폰 사업을 비롯해 초고속 인터넷 분야까지 3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게 된다. 삼보 컴퓨터의 역사는 한마디로 굴곡의 역사고 흥망성쇠,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과 IT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말 그대로 역사 교과서이자 이용태 회장님은 산 증인이 아닌가. 청계천 신화 삼보 컴퓨터의 환희와 좌절. 국내 1호 벤처 기업이었던 삼보 컴퓨터가 선택한 돌파구는 과연 무엇일까? 대한민국 1호 벤처, 청계천에서 시작한 삼보 컴퓨터. 1970년대 전기 전자상가의 메카 청계천 세운상가. 탱크 빼고는 다 만든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통했을 정도로 전자 부품들이 가득했던 곳이다. 특히 국내에 수입되던 컴퓨터나 조립 부품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했는데 당시 개인용 컴퓨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1000여 명 정도.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던 시절. 대기업이 끼어들기엔 시장이 너무 작았고 컴퓨터 공급은 청계천 작은 가게들이 도맡았다. 영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매장을 하나 하면서 그 조그맣게 한 두세 명이 그 조립을 해서 파는 형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그 조립하는 PC의 부품들은 뭐 마더보드 파는 데는 마더보드 파는데 케이스 파는 데는 케이스 파는데 파워 파는 데는 파워 파는데 그걸 다 사다가 조립해서 파는 형식이죠. 미국에서는 이미 1974년부터 개인용 컴퓨터가 만들어져 점점 널리 보급되고 있었고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를 통해 컴퓨터 대중화는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컴퓨터 혁명을 예측한 이가 한국에도 있었다. 물리학 공부로 유학길에 올랐던 이용태. 1966년 미국에서 처음 본 컴퓨터는 그야말로 신문명이었다. 컴퓨터가 거물만한 아주 큰 그런 컴퓨터가 일반적이었었는데 인텔에서 메모리 칩스가 이렇게 발견이 되고 컴퓨터가 비로소 이제 책상 위에 올라오는 소규모화되기 시작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용태 회장이 그것도 이제 무릎을 친 거죠. 아, 이런 것이 컴퓨터가 대중화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전자기술연구소 연구원이 된 이용태. 1970년대 초 미국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등장하자 자극을 받게 되는데 세계 최고의 마이크로 컴퓨터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대기업을 찾아다니며 지원 요청을 했지만 컬러 TV 보급도 안 됐던 시기에 컴퓨터가 왜 있어야 하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당시 미군 부대를 통해 애플사와 IBM의 컴퓨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으나 소형 자동차 한 대 가격과 맞먹는 가격에 소비자들은 등을 돌렸다. 그때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퍼스널 컴퓨터, 뭐 PC 했지만 약자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PC, 컴퓨터 이게 뭐의 약자인지도 모르고 영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SF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나왔던 뭔가 빨리, 쉽게 얘기하면 전자계산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주판에서 전자계산기보다 빠른 게 나왔다. 한국에서 컴퓨터 생산을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시대.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부와는 앞서가자는 마음으로 이용태는 청계천에 둥지를 튼다. 그때가 1980년 7명의 공학도들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창업한 삼보 컴퓨터. 청계천 허름한 사무실에서 IT의 전설이 시작된 것이다. 인재, 기술, 서비스 세 가지 보석의 삼보. 국내 1호 PC 생산업체의 탄생이었다. 정부의 관리들이 내 이 얘기를 듣고 신기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이게 무슨 달나라에서 와가지고 로켓 만들자는 소리쯤으로 생각을 하고 별로 찬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연구비를 안 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 금성의 사장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나라 달래요. 이 박사. 우리가 매년 가령이라서 컴퓨터를 만들면 해외 수출을 해야 되지 국내 시장에 뭐가 있냐. 1981년 철판을 구부려 만든 네모난 상자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양철로 본체 케이스를 만들고 금성사의 9인치 텔레비전 수상기를 개조해 국내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가 탄생된 것이다. 출시 가격은 1,000만 원. 현재 물가로는 약 1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 삼보 컴퓨터의 SE8001, 국내 최초의 PC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PC를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개인 기업의 어떤 신사업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컴퓨터를 직접 제작을 해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탄생했다. 대한민국 벤처 1호 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삼보 컴퓨터가.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라는 대한민국 IT 역사를 연 기업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큼 강했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에서는 한 해 280만 대가 넘는 PC가 팔려나간다. 그 물결은 곧 한국에도 상륙. 서울을 중심으로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급증한다. 학부모의 교육열과 맞물려 호황을 맞이하게 된 컴퓨터. 당시 컴퓨터 한 대의 가격은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200만 원대. 하지만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간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 산업의 대두로 정부가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나섰고 PC 5,000대를 구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컴퓨터 시장 진출을 앞당긴다. 정부가 사준다 그랬으니까 다들 달려든 거예요. 삼성, 금성, 대우 뭐 하고 뭐 전부가 다 몰려온 거예요. 하겠다고. 아무 준비도 없고 그전에 내가 아무리 가서 하라 그래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게 끼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업체가 1,000대씩 해가지고 5,000대를 공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1990년대 중후반 국내 PC 시장 경쟁이 최절정을 이루던 시기. 대기업들의 제품 출시가 이어지며 업계는 춘추 전국 시대를 맞이한다. 그 전쟁 속에서도 1위를 굳건히 지킨 삼보. 삼보의 아성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민 것은 바로 삼성. 품질 제일주의 삼성의 역공이 시작된 것이다. 멀티미디어 기능에 중점을 둔 매직 스테이션을 출시하는데 시장 점유율 25%를 차지하며 판을 뒤집는다. 뿐만 아니라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리던 장동건, 김희선을 전속 모델로 기용해 광고로도 총력전을 펼친다. 삼성의 브랜드를 심으려고 그러면 이제 삼보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경쟁하는 방법이라는 게 결국 우선 가격을 깎는 거예요. 이 가격을 싸게 가니까 고객들이 이제 삼성 거 사는 거죠. 삼성이라는 게 삼보보다 더 브랜드는 더 크니까. 그러니까 삼보는 이제 거기가 경쟁하려고 그러면 우리도 가격을 깎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고 마진이 줄어드는 거예요. 당시 PC는 하루가 다르게 사양이 높아지고 있어서 기술력 차별화는 더 이상 마케팅 전략이 아니었다. 바로 그때 삼보 컴퓨터가 던진 신의 한 수, 국민투수 박찬호를 광고 모델로 내세운다. IMF 파고를 넘으며 온 국민이 힘들던 시절 오히려 혜택을 늘리는 역발상 마케팅.
박찬호가 광고한 체인지업 시리즈는 20% 정도의 매출 상승을 보이며 삼보의 구원투수가 됐고 국민 컴퓨터 기업으로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 전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한다는 메이저리그 가오가 됐어요. 거기다가 친숙한 LA 다저스에서 아침마다 이깁니다. 전 국민의 우상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되게 힘들 때였어요. 우린 강하다. 그러면서 그 강함 뒤에는 체인지업이라고 하는 변화구가 있다. 체인지업 아마 그런 시리즈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했죠.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던 컴퓨터의 열기도 시간이 지나며 정체기를 맞이한다. 유선전화와 우편만 있던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 세상에 편리하면서도 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신시대가 열린다. 1982년 세워진 한국이동통신이 무선 호출기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눈을 돌릴 만한 다른 사업을 찾고 있던 삼보는 변화의 물결을 이동통신에서 감지, 제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입찰한다. 그 결과 7.5대 1의 경쟁을 뚫고 나래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낸다. 그때는 그 IT 기반이 이제 조성되던 시기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IT에 대한 경험치가 있고,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이런 그 통신망을 이렇게 새롭게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IT 벤처 1세대인 삼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기에 기회를 줄 수 있는 기업이었죠. 나래 이동통신과 서울 이동통신이 무선 호출기 일명 삐삐 시장에 뛰어들면서 바야흐로 삐삐 전성시대가 열리게 된다. 최초 가입자 100만 명을 넘기는 데 10년이 걸린 것과는 달리 1년 2개월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섰고 이후 가입자 2천만 명에 육박하며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는다. 당시 시장 점유율 1위는 012.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이었다. 나래 이동통신은 무선 호출기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가입자 50만 명을 돌파하며 인기몰이에 가세한다. 015가 이제 들어오면서 단말기 가격이 초기에 012만 있을 때는 단말기 소비자 부담이 보통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경쟁되는 이제 나래라든가 서울 이통이 이제 수도권에 진입하면서 이제 단말기 가격이 3만 원에서 심한 경우에는 무료까지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2천만에 가까운 가입자까지 확대됐었죠. 삐삐를 많이 사용하던 시절 삐삐와 공중전화는 천생연분의 커플이나 다름없었다. 거리에 공중전화 앞은 자신에게 호출을 남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발신을 할 수 없고 수십만 대는 단방향 통신기기 삐삐. 삐삐를 보며 초조하게 버튼을 누르는 모습은 1대1 소통을 열망하는 그 자체였고 더 나아가 숫자로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까지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그 즉시성이라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바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우리나라 사람 보고 급하다고 하잖아요. 급한 게 이렇게 급한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급함이 있는 거거든요. 궁금하면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빨리 뛰어가서 연락을 하고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다. 내가 지금 어떤 용무가 생겼다. 아주 혁신적이었던 거죠. 혁신의 상징 삐삐의 전성시대는 예상외로 짧았다. 발신의 한계 때문이었다. 발신과 수신이 자유로운 차량 전화 카폰, 이동 중에 통화를 할 수 있는 장비로 1980년대 중반 단말기와 가입비 등을 합치면 셀러리맨의 연봉을 넘어 혼이 승용차 값의 2배나 되는 400만 원 정도였다. 그 무렵 최초로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 개발됐고 그보다 작은 크기의 플립형 휴대폰이 출시되지만 일반인에게 휴대폰은 경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부의 상징일 뿐이었다. 시대적 요구가 있었죠. 휴대폰을
왜 못했는지 모르시죠? 가입비가 7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값은 따르고 70몇만 원을 통신사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도 70몇만 원 맡기라고 그러면은 그럴 텐데 그 당시 70몇만 원은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두세 배 가까운 거. 그걸 맡기고 할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는 쓰고 싶거든요. 결국 발신 전용 이동 전화가 등장한다. 1996년 정부의 주도 아래 시티폰 사업이 본격화된 것이다. 당시 휴대폰은 고가였기 때문에 시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한국통신의 시범 서비스에 이어 나래이동통신과 서울이동통신이 추가로 시티폰 사업자로 선정, 3대 이동통신사가 점유율 경쟁을 시작한다. 공중전화 가서 이제 전화를 하거나 혹은 집 전화를 쓰거나 유선 전화를 이용해서 발신하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뭐 공중전화 줄을 한참 서서 대기하고 뭐 이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삐삐로 나한테 오는 거를 그 알람을 받고 전화를 그냥 무선으로 내가 있는데 살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티폰이 이제 뭐 그 사업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시티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저렴한 가격에 가벼운 무게로 큰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서만 발신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통화가 가능한 장소를 찾아다녀야만 했다. 설상가상 공중전화 부스의 개수가 적은 변두리 주택이나 지방에서는 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입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점점 쌓여갔다. 전화를 걸기만 하는 이동통신인 시티폰의 사업자 서울이동통신이 해약하는 가입자가 늘어나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는 15일 서비스를 끝내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통신혁명이라고 생각했던 시티폰은 시행착오로 사양길로 접어든다. 나래이동통신을 거느린 삼보도 결국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다. 공중전화에 전화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시티폰은 상당히 기대도 모았고 또 반짝 처음에는 인기도 끌었지만 뒤이어 1년 후에 바로 나온 개인용 휴대전화기인 PCS가 수신과 발신이 좀 가능해버리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실패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착발신이 가능한 첨단 이동통신 시대의 개막. 바야흐로 휴대전화의 성장 속도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휴대용 단말기를 뿌리다시피 하며 통신사들이 점유율 전쟁에 나섰다. 결국 시티폰은 등장한 지 1년 만에 몰락했고 사업을 추진했던 삼보는 또 한 번의 고배를 마신다. 초기 그 시스템 구축하고 기지국, 소형 기지국에서부터 나름대로 중계기까지 하는 투자 비용이 아마 계획이 잡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가 된 이후에 서비스가 진행이 됐을 테니까 그 망에 투자된 이런 설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손실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겠죠. 1인 1PC 시대가 열린 후 우리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인터넷. 한국통신의 하이텔을 시작으로 인터넷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더 빠른 인터넷 서비스 속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늘어만 갔다. 한국전력은 삼보에게 손을 내밀었다. 당시 한전 통신망 사업에 대해 반대가 많아 기술력 수준이 높은 삼보를 끌어들이려는 것이었다. 삼보는 한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두루넷을 설립한다. 한전은 9% 하고 10%짜리 주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책임지고 운영을 시키겠다. 재벌 빼놓고 줄 수 있는 건 삼보밖에 없어요. 그때 뭐 IT 회사랑 삼보 이외에 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드루넷이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하고는 싶었지만 엄두도 못 내던 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커피 한 잔 안 사고 그게 내한테 떨어졌어요. 그래서 드루넷을 시작했어요. 드루넷은
기존 전화망을 이용한 통신보다 100배 이상 빠른 인터넷을 서비스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가입자 10만 명을 달성한다. 드루넷 설립 직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한국을 찾는다. 빌 게이츠는 드루넷을 눈여겨보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미국에 불러들여 함께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그 결과 드루넷이 한국 최초로 나스닥에 가는 데 큰 힘이 되었다.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우리나라 벤처기업 드루넷이 전 세계 정보통신업체들의 주식시장인 나스닥에 상장됐는데 거래 첫날 상장가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한전이 손을 내밀었을 때 실제 그 이용태 회장이 빌 게이츠를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조언도 받고 그리고 세계에서도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사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위 말하자면 한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자체가 워낙 경쟁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안착이 될 것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 부분이 있었죠. 나스닥의 환희가 좌절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의 제재가 들어온 것. 한전의 통신 사업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기업의 전문성 위주로 빅딜을 추진했고 재계는 시끄러웠다. 결국 한전은 통신선로 까는 작업을 중단해야만 했고 3번은 할 수 없이 1조 원을 대출받아 초고속 통신망 작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한전과 잘못 끼워진 단추는 드루넷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고 드루넷의 운명은 마지막을 향하고 있었다. 굉장히 난감해진 것이죠. 드루넷 자체에서. 그 어느 순간 그 실질적으로 송전탑을 통해서 망 까는 사업 자체가 같이 이제 전력을 공급하면 그 망을 같이 까는 아주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됐었는데 이 망을 안 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드루넷이 10조 원, 1억 달러를 빌리지 않습니까? 차입을. 한전과의 어긋난 인연은 계속된다. 드루넷의 경쟁사나 다름없는 파워콤의 등장. 한전이 통신사업부를 자회사로 만들어 통신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드루넷이 자금을 빌릴 때 보증을 선 삼보 컴퓨터도 곧 위기를 맞게 되고 2005년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 휘몰아친 파워콤 태풍으로 직격탄을 맞은 드루넷은 결국 법정 관리로 넘어간다. 연이어 드루넷 주식을 갖고 있던 삼보 계열사들도 모두 무너진다. 부정적으로 보면 삼보컴퓨터도 결국 경영에 실패한 부도난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 IT에 있어서 삼보컴퓨터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보컴퓨터의 이 궤적을 보면은 최초의 문을 두드려 놓고 결국 본인들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그런 일종의 어머니와 같은 아낌없이 주는 긍정적 평가하면 그렇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형태와 같은 사업을 벌여온 것이 삼보컴퓨터의 운명이었지 않느냐. 2012년 삼보 컴퓨터를 재인수한 창업주의 둘째 아들 이홍선. 아버지가 세운 삼보 컴퓨터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삼보 컴퓨터의 몰락으로 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로 추락했던 이용태 회장 일가. 지인들을 통해 인수 자금을 마련해 삼보를 재인수한 것이다. 이후 사명을 TG3보로 바꾸고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등 신사업에 뛰어들며 삼보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제도약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홍선 그 차남이 이끌고 있는 그 TG3보는 상당히 시장의 기대감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삼보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그런 영화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 향수가 있죠. 또 믿음이 있는 데다가 전략이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마치 그 중국의 샤오미 전략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저가 제품의 출시에 이 마케팅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 휴대폰 시장에서는 고급형 모델을 중심으로 중저가 스마트폰의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
주요 휴대폰 업체들이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중저가폰 시장 공략에 나선 것이다. 창업주 이세가 이끄는 TGN 컴퍼니 역시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반영한 루나폰을 개발해 출시 이후 하루에 2,000대 이상 팔리는 기염을 토해내며 중저가폰 시장에 합류했다. 우리나라 정보산업을 이끌어온 IT 벤처 1호 삼보. 과연 삼보는 또 한 번 체인지업에 성공할 것인가?